자, 지금부터 이제 형사송법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앞으로 11회에 걸쳐서 이제 형사송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 우리 앞에서 형법도 딱 보강 없이 당연히 잘 끝냈고요. 형소도 11회 웬만하면 다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좀 잘 따라오시고, 아무래도 형소는 형법보다는 쟁점이 좀 뭐랄까요, 복잡하진 않아요. 간단하게 좀 될 것이고, 근데 좀 오히려 더 많긴 해. 그래서 잘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선택형 대비도 좀 하시는 게 좀 많으니까, 제가 또 두 문자도 여기는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잘 좀 따라와 주시기 바라요. 자, 바로 갈게요. 4페이지 가시면,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오셨거나, 이제 다시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 건데, 오늘부터 다시 이제 1조, 2조로 가요. 1조는 기억부터 시효성까지 가지신 분이 제출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앞으로 화목토에 제출하세요. 화목토. 그리고 아니다. 내일부터 하셔야 되지. 내일 모레부터 해야 되겠구나. 내일은 없어요. 오늘은 이제 진도가 얼마 없으니까 내일 말고 이제 모레부터 1조가 되겠네. 모레부터 1조 기억부터 시효성 하시고, 그러니까 화목토는 맞네. 모레니까 화목토가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2조가 이제 이응성부터 희읍성까지인데요. 월수금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월수금 웬만하면 12시 넘어가지 않는 한도에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실력이 깨지거든. 저거 넣겠다 하는데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띠릭 카톡 먹으면 갑자기 하면서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여튼 열심히들 써서 보내주세요. 자, 4페이지 가겠습니다. 이제 형사송의 인형과 구조 연락처는 좀 이따 써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 요건 이제 객관식용이죠. 근데 가끔 썰 풀 때 필요해요. 우리가 형사송의 3대 이념, 최고 이념이 뭐죠? 실체, 진실의 발견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거꾸로 매달겠죠. 불어! 해서 거꾸로 매달고 때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그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 그리고 재판이 너무나 뒤에 가면요. 사람들이 다 까먹어요. 유효 적절한 형벌의 실효성이 거둬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속한 재판의 원칙. 세 가지가 형사송의 이념입니다. 그래서 최고 목표는 실체 진실이고. 자, 그래서 언더라인 돼 있죠. 첫째 끝에서 실체 진실주의가 적정 절차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서 제한돼야 된다. 형사송의 이념은 우리 대부분 이런 말 합니다. 적정 절차한 신속한 실체 진실의 발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이념은 그래도 실체 진실이에요. 그걸 얘기드리고. 자, 이제 소송 구조론에서 규문주의, 탄핵주의를 여러분이 모르시는 사람은 설마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검사가 있냐 없냐죠. 그래서 공소 제기할 때 이제 공소 제기권자가 따로 있는 게 탄핵주의, 없는 게 규문주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쭉 보시고, 이제 참고로 이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는 탄핵주의 소송 구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와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당사자주의고, 이제 수소법원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직권주의죠. 근데 이제 나중에 가끔 이제 우리 선택형 같은 문제에서 어떤 제도가 나오면서 이게 당사자주의적 요소인지 아니면 직권주의 요소인지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소장 변경제도 이런 건 뭐죠? 당사자주의겠죠. 검사가 하는 건데. 검사가 이제 그런 것들 그 외에 이제 딱히 생각한 게 하나도 없지. 증거동의 이런 것도 당사자주의에 발현이 되겠죠. 증거동의 제도 이런 것들. 다른데 직권주의가 피고인 신문 그렇죠? 피고인 신문은 뭘까? 당사자를 갖다가 지금 신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권주의적 요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외우지 말고 좀 개념을 조금 생각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것들이니까 걱정 마십시오. 자, 그래서 넘어가시고 이제 당사자주의 써 있죠. 여기서 검사, 피고인, 소송의 주도적 지위 인정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에서 써 있죠. 당사자 청구의 개시되고, 그러니까 검사가 공소제기하잖아. 그래서 증거 수집 제출이 당사자에게 맡겨지고 심리도 당사자의 공격 방어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직권주의는 주도적지가 이제 수소법원에 있게 되는 거죠. 수소법원.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 수집 조사하는 거, 그리고 소송물은 법원의 지배하에 있게 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이런 것 등이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 아까 공소장 변경 얘기를 했지만, 우리 법원에서 축소 사실 같은 경우에 공소장 변경 없이도 다른 사실을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직권주의적 요소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직권 탐지 이건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러분 또 오랜만에 형소에서 기억도 안 나긴 하겠지만 좀 괴롭더라도 초반엔 잘 들으세요. 들으시고 우리가 항소심에서는 뭐뭐를 가지고서 심판을 하죠. 제일 첫 번째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거.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 두 번째, 항소장에다가 항소 이유를 적었으면 그것도 받아주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직권조사사항.
뭐겠어요? 형식재판 사유, 형식재판 사유, 직권조사상, 소송조건 얘기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직권탐지사항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판결에 영향 미친 사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요. 직권탐지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총 4개야, 4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대상으로 삼는 것이 상소 이유서에 적힌 거, 상소장에 적힌 거, 직권조사사항, 직권탐지사항. 아셨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항소 때 얘기해 드릴게요. 그걸 잘 몰라, 여러분. 근데 자, 한 페이지 넘어가셔서 일단 가볍게 우리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에 대해서 헌재와 판례가 일치해서 얘기합니다. 일단 당사자주의 직권주의 어떤 걸 할 것인지 입법 정책의 문제래요. 헌법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그 해석상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소송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 대법원도 마찬가지예요. 언더라인에 돼 있죠. 당사자주의를 소송 구조로 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 공소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뭐 거증 책임 물어보면 다 검사죠. 딱 하나 빼고. 뭐죠? 이건 우리 이미 알잖아. 형법 제310조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사용. 그건 행위자한테 거증 책임이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 외워두시고 넘어갑니다. 자, 우리 이제 소송의 3주체 법원 피고인 검사를 배울 거야. 근데 이제 피고인 옆에 변호인이 딱 붙어 있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변호인이 제일 잘 나와요. 그렇죠? 원래 우리가 소송의 3주체는 법원 피고인 검사 이렇게 돼 있는데 피고인의 보조자로서 이제 변호인이 딱 붙어 있는데 시험은 변호인이 제일 잘 나옵니다. 자, 일단 법원 오늘 1교시부터 재미없는 거 아네. 이 동네 저도 별로 재미없어요. 여러분도 싫어하고. 자, 일단 단독자비제 정도는 뭐 모르신 사람 설마 없겠지. 1심이 단독제가 원칙입니다. 합의부가 오히려 예외예요. 착각하지 않도록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수도법원 법관 나오는데 이제 이것부터 여러분이 이제 모르고 가면 사실 공부를 안 하고 왔지. 그래서 이게 괴롭죠. 재판장 합의부를 전제로 하면 이제 가운데 있는 양반일 거고 단독 판사면 그 판사가 얘기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뭐 재판장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이 합의체일 때 구성원 중에 1인 재판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사람이 다른 배석 판사보다 권한이 더 센가요? 재판 결정할 때 이 사람은 지분이 60이고 나머지는 20씩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다 3분의 1씩인데 소송 지휘권이 이 사람한테 있을 뿐입니다. 그 점은 착각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2번 체크해놨잖아요. 재판장은 소송 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권한만을 가지며 피고 사건의 심리와 재판에서는 합의부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질 뿐입니다. 착각하지 않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수명법관. 이것도 합의부를 전제로 하죠. 우배석, 좌배석.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관이, 이제 합의체 법관이 구성원인 법관에게 특정한 소송 행위를 이제 하도록 했을 때 이 명을 받은 법관, 수명 법관. 그거예요. 재판장이 명을 받았다. 수명 법관.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탁판사. 수탁판사. 이거는 부탁을 받은 판사죠. 생각해봐요. 합의체 내에서는 재판장이 짱이니까 명을 내릴 수 있죠. 근데 수탁은 조금 의례주의야. 부탁하는 거라고. 결론적으로 수탁판사는 어디에 있는 법원, 어디에 있는 판사요? 다른 법원에 있는 판사예요. 다른 법원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도 더워 죽겠죠. 좀 더 있으면 더 더워 죽을 건데 외부에서 증거조사를 하나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사건이 낭떠러지에서 사람을 밀어서 죽인 사례거든. 현장을 가서 증거조사를 한 판 해야 되겠어. 재판장이 가겠어요? 안 가죠. 딱 보고 우배석은 짬밥이 있으니까 좌배석 보고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한다고. 근데 갑자기 좌배석이 뭘 꺼내요? 갑자기 사직서를 꺼내려고 그래요. 말이야겠죠. 거기가 어디 있냐면 해남이거든, 해남. 여기 지금 서울중앙지법인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해남지원에 전화해야죠. 저 서울중앙지법 뭐 몇 부 부장판사 누군데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배석들이 바빠서 못 가시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게 부탁한 거예요. 수탁판사. 그죠? 써있죠? 어떤 법원이 다른 법원의 판사에게 소송이 나도록 촉탁한 경우에 촉탁을 받은 판사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합의체 이외의 판사예요. 합의체 이외의 판사. 근데 수탁판사는 잘 안 나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너무 중요하죠. 수임판사. 별표하십시오. 수임판사. 이 양반은 합의부에 들어있지도 않고요. 다른 동네에 있는 법관도 아니에요. 같은 법원에 있긴 있어요. 근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판사죠. 그래서 수명 수탁판사가 아니고 수소법원과 독립하여 소송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개개의 법관을 수임판사라 그런다. 대표적인 게 우리 영장 전담 판사. 그리고 하나 더. 수사상 증거보전, 수사상 증인신문을 담당하는 판사입니다. 184조 211조의 2.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요거. 우리가 항상 불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법원 안 써있는데 이제 수소법원 공소 제기된 이제 그 법원을 얘기하게 되는데 자, 수소법원에